66 할머니가 손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혼자서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지듯 눕던 7살 아이.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없고 눈빛이 꺼져가던 그 아이.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새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건 피곤이 아니라는 걸. 그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이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바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할머니 곁에 함께 있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우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항상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가방끈이 아직 어깨에 걸린 채로 신발도 한 짝만 겨우 벗은 채로 그냥 풀썩 몸을 뉘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치고는 너무 오래된 피로가 배어있는 모습이었더군요. 어린아이의 몸이란 원래 탄력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 아이의 어깨는 그 탄력을 잃은 지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신발을 정리하면서도 그 작은 등을 내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손 씻고 와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은 채 눈만 살며시 감아버렸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결국 나머지 신발을 직접 벗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발이 차가웠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지만 소파 위의 아이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이불을 꺼내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준우는 그래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으로 작은 몸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66입니다. 아들 성민이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집안에 웃음소리가 있었더랬지요. 하늘나라로 먼저 간 첫째 며느리는 몸이 약했지만 아이를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준우가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는 저와 성민이가 둘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집안 공기가 지금처럼 무겁지는 않았더군요. 준우도 그때는 제법 밝게 웃었습니다. 블록을 쌓다가 무너지면 까르르 소리를 냈더랬지요. 성민이가 새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엄마가 들어오면 준우도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 않겠냐 싶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더랬지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더 이상 할머니 손에만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이 틀리지 않기를 참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후로 아이의 기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졸았고 이야기하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하던 블록 장난감도 거의 손대지 않더군요. 아이스크림을 줘도 예전처럼 눈을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소파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유치원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새엄마 지연 씨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듯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표정으로요. 말을 마치고는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기분이었더군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운 준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어디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지쳐버린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얇은 숨소리가 거실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더군요. 월요일 아침이면 준우는 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밥도 더 조금 먹었고 가방을 매는 손도 더 느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문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배웅하고 문을 닫고는 했더군요. 아이 등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걸 보고 나서야 뭔가 더 말을 했어야 했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우야, 오늘도 잘 지내야 한다고 그 한마디라도 더 해줬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주 화요일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요즘 자주 울어요. 별일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어요? 집에서 준우는 울지 않습니다. 떼를 쓰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더 말이 없어지고 더 작아질 뿐입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더랬지요. 아이가 집에서 울 기운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선생님께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저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잘 살펴볼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참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골목에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왁자지껄하고 높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준우가 저 아이들처럼 뛰고 소리 지르던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나서 불을 껐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준우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져온 미술 시간 그림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힌 채로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보내신 그림인 모양이었더군요.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도화지의 절반 이상이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구름인지 그림자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형상이 위쪽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가운데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팔도 없이 발도 없이 그냥 몸통과 머리만 있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꽃도 집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크레파스 선 하나하나가 힘없이 눌린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이란 보통 해가 뜨고 무지개가 있고 엄마 아빠가 손을 잡는 그림이지 않겠습니까? 밝고 넘치는 그림들이 교실 벽을 가득 채우는 나이인데 준우의 도화지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색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했더군요. 이 아이가 그림 속에서 말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 검은 그림자를 몇 번이고 떠올렸더군요. 이 준우가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유치원 쪽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엄하게 다루는 건 아닐까? 유치원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가 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저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집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차마 끝까지 이어가기가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엄마 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유치원 선생님이 좀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많이 혼낸다는 소리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로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이 문제인 건가? 준우가 매일 그렇게 지쳐서 돌아오는 게 혹시 유치원에서 혼이 나서 그런 건 아닐까? 아이에게 직접 물어볼까 했다가도 아이 상처를 더 건드릴까봐 그냥 지나쳤더랬지요. 지연 씨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붙들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 것이지요. 며칠 뒤 아들 성민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우가 요즘 이상한 것 같아. 그림도 그렇고 유치원 선생님이 좀 너무하는 건 아닐까? 엄마, 그냥 적응 문제겠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성민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핸드폰을 내려다보는 채로 시선도 들지 않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길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조용한 포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밥 먹는 소리와 식탁 위 냉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오후 2시쯤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거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유치원 하원 이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아이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를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데리러 가는 날도 있었고 유치원 버스를 타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끔 성민이가 일찍 퇴근해서 데려오는 날도 있었지요. 하원 직후에 아이가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를 저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더랬지요. 그 짧은 길 위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문제는 과연 유치원 안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치원 문 밖, 하원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있는 걸까요? 그 경계 어딘가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아이 곁을 맴돌고 있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심을 의심으로만 끝내지는 않겠다고요. 아이가 말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들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전자제품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안에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의 녹음용이라고 적혀 있었더군요. 오래 망설였습니다. 샀다 놓았다를 2번이나 반복하고서야 결국 계산을 치렀습니다. 가게 직원이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지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기계를 비닐봉지 속에 넣은 채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손이 봉지를 꼭 쥐고 있었더군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없이 손자를 키우고 아들 걱정에 새벽에 잠 못 이루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녹음기까지 사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고 아들은 보지 않고 제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음기는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대신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듣는 귀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그것이 맞는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저는 그때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설명서를 펼쳤다 접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더군요. 버튼이 3개였는데 어느 게 재생이고 어느 게 녹음인지 헷갈렸습니다. 돋보기를 가져다 쓰고서야 겨우 글씨를 읽었습니다. 시험 삼아 혼자 목소리를 녹음해보고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기계 속에서 나오는 게 어색하고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우 가방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에 충전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동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쪽 천주머니 속에 기계를 넣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머니 입구 쪽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그러고 나서 가방 지퍼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준우는 그 사이 꼼짝도 하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가방이 무거워서 아이가 이상하게 여기면 어쩌나? 지연 씨가 가방을 뒤지다가 발견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더군요. 아무것도 안 들리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머릿속을 지배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내일 그 녹음기 안에 무슨 소리가 담겨 있을지 저는 알고 싶기도 하고 알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자신이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했더군요.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그 검은 그림을 그린 날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가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지는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작은 사람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 아이 곁에 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 하나로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우가 돌아오고 나서 아이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어 충전 단자에 연결하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1시간 23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꽤 무겁게 느껴졌더군요. 저는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에서는 아이가 물 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 너머로 저는 이어폰 속 세상에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버스 엔진 소리, 아이들 웅성거리는 소리, 가방이 흔들리는 소리. 그 다음은 유치원 교실로 보이는 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활동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조각조각 들리는 말들 사이로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림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독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준우야, 오늘도 잘했어.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칭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돼.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너무도 작았습니다. 대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만큼 작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잠시 후 아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은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이 아이를 버티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 녹음 파일이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더군요. 선생님은 이미 이 아이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화를 주셨던 것도 이유가 있었더군요. 저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되감아 들었습니다. 토닥이는 그 소리가 다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유치원이 문제가 아니라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그토록 지쳐 쓰러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생님 앞에서는 비록 작지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집에 오면 왜 소파에 얼굴을 묻는 걸까요? 그 질문이 가슴속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파일은 더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선 이후의 소리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마음을 고르고 나서 다음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손가락을 재촉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는 손이 또다시 조금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 그 경계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파일을 넘겼습니다. 유치원 안에서의 소리들이 끝나고 하원 시간 이후에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아이 발걸음 소리. 준우가 유치원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를 만나 반갑게 달려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준우는 그 가운데서 그냥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며?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 숨소리가 조금 얕아진 것 같았습니다. 왜 자꾸 울어? 선생님한테 창피하게. 발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말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작은 가방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빠 힘들게 하지 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흘러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얹혔을지를 저는 이어폰 너머로 느꼈습니다. 아빠가 나랑 잘 살려면 네가 잘해야 돼. 알겠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집 분위기 망치지 마.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지연 씨가 먼저 걸어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겨진 아이의 숨소리만 이어폰 속에 남았습니다. 작게 조금 빠르게 흔들리면서요. 울 것 같으면서도 울지 않는 숨소리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못했습니다. 그 숨소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무릎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아이 숨소리가 귀 속에 남아 있었더군요. 손 위에 올려놓은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주먹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어린아이 어깨에 얹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빠 곁에 있으려면 네가 잘해야 한다는 말은 그 아이에게 사랑을 조건으로 내건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집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7살짜리가 그 말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아이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던 이유가 그 말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오면 웃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아이. 등하원 길에서 들은 말을 집 안까지 들고 들어오면서 그 아이는 얼마나 조용히 혼자 삼켜야 했을까요? 유치원에서 울음을 참고 하원길에서 꾸지람을 듣고 집에 와서는 또 괜찮은 척해야 하는 그 몸이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우가 쓰러지듯 잠드는 이유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억지로 웃고 버티다가 하원길에서 죄인처럼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집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 몸에 남아있는 힘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소파에 쓰러지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버텨낸 하루의 흔적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번에는 처음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알고 나서 듣는 것과 모르고 처음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연 씨 목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저는 그 말들의 결을 한층 더 깊이 느꼈습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지막하게 일상적인 말투로 그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란 대개 그런 식으로 온다는 것을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더군요. 큰 상처는 언제나 작고 일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더랬지요. 아빠가 나랑 잘 살려면 네가 잘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을 들은 7살은 아빠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울면 아빠가 힘들어지고 자신이 분위기를 망치면 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아이는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하원길에서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했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사라지듯 소파에 누웠던 것이지요. 유치원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또 꾸지람을 들을까봐 집에서조차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빠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참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자신의 말이 아이에게 어떤 무게로 얹히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모르고 했다 해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른 척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해 나설 것인가. 저는 그 물음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지만 그 답을 꺼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새엄마와의 관계, 이 집안의 공기,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준호의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흔들리고 빠르게 울 것 같으면서 울지 못하던 그 숨소리. 제가 외면하면 이 아이를 지켜줄 사람이 달리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몰랐고 지연 씨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선생님은 의심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무게를 저는 혼자 짊어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멀게 느껴졌더군요. 준호도 저 소리 속에 있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고 준호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치원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치원 현관 옆 작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그림이 벽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밝고 색깔이 넘치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준우의 그 검은 도화지를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여쭤볼 말씀도 있었는데 잘 오셨...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계시지만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하원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이어폰 없이 들으셨고 소리가 작자 몸을 앞으로 숙여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실 창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정 내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다는 건요.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우가 등원할 때 표정이 많이 달랐거든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얼굴을 잠깐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교실에 들어오면 조용해지고요. 어떤 날은 눈이 부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섣불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분께도 기관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이 무거우셨던 것이지요. 말씀하고 싶으셨지만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 무게를 홀로 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이를 지킬 수 있겠네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이제라도 됐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준우를 위해 울 시간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에 알려야 하는 건지, 어떤 절차가 있는 건지를요.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 연계, 가정 양육 환경 점검 요청,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신고까지. 저는 그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만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저는 놀이터 쪽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고 있었습니다. 준우도 저기서 마음 놓고 저렇게 뛰어야 한다고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성민이를 불렀습니다. 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거실에 둘이 앉았습니다. 지연 씨는 마침 먼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소파 끝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민아, 들어야 할 게 있어. 아들이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제 표정을 보았는지 가벼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어폰 없이 소리를 틀었습니다. 거실 안에 지연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며? 성민이가 몸을 굳혔습니다. 아빠가 나랑 잘 살려면 네가 잘해야 돼. 알겠어? 집 분위기 망치지 마. 소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성민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그 길에서 이런 말을. 성민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것은 오히려 아들에게 방패를 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그 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때까지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집에서는 다정했습니다. 성민이 앞에서는 준우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하원 길은 달랐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쌓인 말이 흘러나온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아이는 그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제 알겠어? 성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니야. 볼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해. 아들은 한참 뒤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준우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아이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 안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 하원은 당분간 아빠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연 씨와 준우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요.
성민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집에서 준우가 혼자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왜 몰랐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성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아빠한테 지금도 기대고 싶어 한다는 거 잊지 마. 성민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조금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 아이를 봐주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시작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었습니다. 준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상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등하원은 아빠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가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준우가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차에 타면서도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매일 데리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야근이 있던 날도요. 그 반복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전달했겠지요. 아빠가 매일 온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준우에게는 오래된 결핍을 채워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아이 심리 상담도 시작됐습니다. 어린이 전문 상담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주 한 번씩 다니게 됐습니다. 준우는 처음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차에 탔더랬지요. 낯선 곳, 낯선 사람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도 저와 성민이가 함께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녀온 날 준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 말을 다 들어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던 일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담아두기만 하던 아이가 조금씩 꺼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양육 환경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나오셔서 가정 상황을 살피고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하게 됐더군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과정 또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준우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제한됐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고 팽팽하고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와 성민이 사이에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전과는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침묵 속에 혼자 있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귤 2개를 까다가 현관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스스로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가방을 제자리에 정갈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 아이 두 볼이 붉게 살아나 있었습니다. 눈이 빛났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돌아온 것을 저는 그 순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기운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질 때 아이는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른이 눈을 뜨고 움직이면 아이의 숨도 돌아온다는 것을요.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 곁에 있는 한 할머니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저는 준우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이 아이가 다시 눈을 빛내는 것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우는 그날 이후로 소파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닿은 자리에서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분들,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분들, 그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오늘 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